자, 계속해서 2번 효용과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제 위험 성향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먼저 효용이라는 개념을 조금 봐야죠. 이제 우리가 효용 함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방금 1번 문제에서 제가 위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나눴었잖아요. 그 얘기와도 우리가 상당히 연관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풀어보면은요. 수익과 위험의 관계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랑 B에게 둘 다 똑같은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자, 니네 둘 다 1%만큼 위험을 증가시킬 거야. 너네 포트폴리오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A는 위험이 1만큼 늘어났어? 그럼 나는 2만큼의 수익을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B는 1만큼 증가됐으니까 나는 뭐 0.5% 이상만 주면 괜찮아. 어차피 위험은 감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전제 조건을 봤을 때 A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금융 파이낸스에서는 요 A인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가장 이성적인 투자자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내가 위험을 감당한 것만큼이나 수익이 더 나야지. 위험 감당한 것보다도 수익이 적게 난다면 이 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그래서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를 이제 효용으로 전환을 해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위험 회피적인 애들은 수익이 늘어날수록 이 위험이 커지니까 효용이 체감돼요. 그러니까 효용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늘어나 봐야 위험하거나 싫으니까. 이해되시죠? 반대로 공격적인 애들은 수익이 늘어나면 위험이 늘어난 거랑 상관없이 난 수익만 계속 늘어나도 괜찮아. 위험이 2배로 늘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공격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던가 아주 낮은 확률의 도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액티브한 공격적인 이 성향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투자자의 성향과 효용에 대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가장 이론적이고요. 기본 베이스적인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효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효용이 체감한다, 체증한다 이런 내용들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아까 그렸었던 효율적 투자기 예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요때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곡선을 또 다른 말로 효용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위험 한 단위가 늘어났을 때 수익을 얼마만큼 더 볼 건데 얘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회피적인 구간이 여기였잖아요. 얘네들은 상당히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요. 그래서 위험이 조금만 늘어나도 수익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반대로 공격적인 애들은 위험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적다고요. 얘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기울기를 물어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투자자의 위험 성향,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든 요 지배 원리에 의한 형태들이든 둘 다 알아두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또 교재에서 조금 정리하고 나서요.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오세요. 자, 핵심 포인트에서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의 양가를 1번 보시면 위험 회피도와 최적 증권의 선택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기대 수익과 위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2번 지배 원리로 충족한 증권을 선택하며 이를 효율적 증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3번 효율적 증권 중 투자자의 위험 태도에 따라 결정된 투자 대상을 최적 증권,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제가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얘네들. 얘네들이 최적점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2번에 효용과 투자자의 위험 성향 유형. 효용, 투자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에 대한 만족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효용 함수는요. 기대 수익과 위험이 주어졌을 때 회피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족의 정도예요. 자, 먼저 위험 회피형 써져 있죠. 이성적인 투자자는 보통 위험 회피형이라고 봐요.
가로축에 대해 오목한 형태로 수익이 증가할 때 효용은 체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위험을 싫어하니까.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이 증가되니까 체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낮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점 수익이 커지면은 위험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면에 위험 선호형은요, 가로축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 때 효용을 계속 체증하는 거예요. 수익만 커진다면 위험이 커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목, 체감, 볼록, 체증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용어들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효용 곡선에서 효용 계산하는 수식 알아두세요. 기대수익에서 회피도 곱하기 표준 편차에 제곱을 하면 이게 효용을 계산하는 값들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효용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효용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기울기로 물어보면 가파르다, 완만하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이 위험 회피와 관련되어진 내용에서는요, 어떻게 나와도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다. 됐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효용과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증권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회피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투자자의 효용은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낮을수록 커지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는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주로 쓰여진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누구는 공격적인 애는 이런 애를 써요. 하지만 패시브한 애는 그렇죠.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이 오답이네요. 그래서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효용 함수는 가로축에 대해서 오목하고 투자 수익 증가가 있을 때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맞고요. 계속 4번.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효용 함수는 가로축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투자 수익의 증가가 있을 때 효용이 체증하는 모양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요, 공격적인 애, 이성적인 투자자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쓴다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3번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좀 봐야죠.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산 투자, 효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수익은 희생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의 희생 없이 뭐가 낮아져야 된다?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또는 분산 투자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익의 희생 없이 어떻게 투자 위험이 감소되어지냐? 이게 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 살짝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자산들의 그 수익률을 판단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리스크 앤 리턴이에요. 수익률은 항상 위험하고 연관성이 매우 커요. 근데 이때 이 위험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체계적인 위험이라는 애고요. 두 번째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는 애예요.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애의 정의를 조금 내려보면 체계적 위험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회피 가능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한 위험이 10%예요. 그래서 그 10%로 인한 리턴을 15%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10%를 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봤더니 체계적 위험이 8% 정도 됐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2% 정도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보면 우리는 원래는 몇 퍼센트의 위험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8% 위험만 감당을 해서 15%의 수익을 올리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런데 분산 투자를 잘 하지 못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2%를 추가로 감당하면서 15%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크 앤 리턴이라고 바라봤을 때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위험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라는 소리가 된다면 우리는 뭐를 없앴을 때 비체계적 위험인
2%를 제거했을 때 수익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나의 수익을 결정짓는 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관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감당하는 위험은 10%가 아니라 몇 프로? 8%로 줄어들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감소시켜야 될 위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체계적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비체계적 위험의 종류들이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 위험이에요. 리스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로 없앨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는 빙과류 매출이 잘 나오고 겨울에는 뭐 따뜻한 뭐 오뎅, 어묵이라던가 또는 뭐 호빵 이런 애들 매출이 잘 나온다고요. 그런데 얘만 올인해버리면 여름에 매출 나오고 겨울에 매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매출 나오고 여름에 매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여름에 수익이 나고 안 나니까 안 나는 부분은 얘가 메꿔줄 거고. 맞죠? 반대로 겨울에 나고 여름에 나고 겨울에 안 나니까 메꿔줄 거고. 서로 간의 리스크를 상쇄시켜 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비체계적 위험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하나만 투자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수익률 희생 없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방금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각각의 기업들 간이 갖고 있는 상관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상관관계는 상관계에서 로우로 표시를 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 회사에 몰빵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랑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아시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둘의 움직임이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를 또 다른 애가 삭제시키고 여기가 위험해지면 얘가 그걸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죠? 기본 개념부터가 벌써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니까 잠깐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또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체크하고 3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과 위험이라고 나와져 있고 그 위험을 계산하는 산식 보이시나요? 이 수식은 이거예요. 우리 그 중학교 때 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 기억나시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됐죠? 여기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냐면 상관관계 로우라 안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A를 위험과 비중으로 풀어놓은 거고. 이 수식하고 똑같은 수식이 써져 있는 거니까요. 그 수식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수식 하단을 좀 볼 거예요. 주식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위험이 감소하여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계속 니은 주식 간의 투자 비중 또한 위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높은 애는 적게 투자하고 낮에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투자 밸런스를 통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배 비중으로. 3번 분산 투자의 결정 요인은요. 개별 자산의 위험, 투자 비중, 공분산 세 가지의 밑줄 별표 꼭 쳐두세요. 아시겠죠? 위험을 우리가 감당하는 방법은 보통 다른 자격증 학습하신 분들은요. 얘만 배웠다니까요. 우리 금융투자분석사에서는 두 가지를 더 봐요. 당연히 개별 자산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낮을수록 투자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A 자산과 B 자산이 있을 때 얘 리스크가 3%고 얘가 15%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올려버리면 당연히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낮추고 얘를 올려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중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버리면 리턴이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는 기대 수익이 희생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권고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자격증들을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인 그 상관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본 거고.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못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위험을 관리한다는 관점 하에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자, 계속해서 양가로 이번에 포트폴리오 결합선이에요. 상관관계와 포트폴리오의 위험.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는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화.
이번에 투자 비율과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투자 비율 변경을 해도 분산 투자 효과는 안 나와요. 하지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투자 비율 변경을 통해서 위험을 완전 제거 가능하다에 별표를 꼭 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3번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요. 최소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 제일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험이 최소가 되는 포트폴리오. 4번에 N종목 포트폴리오 결합선이에요. 일정한 기대 수익에서 위험이 가장 적은 포트폴리오군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이 되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 중 동일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의 집합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 됐죠? 그래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다 모아놓고 그중에서 수익을 제일 높게 내는 애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N종목의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할 때는 저 끝에 공분산 위험의 합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속해서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별자산 위험, 투자 비중, 자산 간의 공분산이며 이 중 공분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네요. 바로 1번부터 정답이죠. 2번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1만 아니면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에 포트폴리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얘도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적절한 거 고르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거 고르는 걸로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 이제 오류는 정우표에다 올라갈 거니까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3번 자산 간의 상관관계와 별개로 개별 자산의 위험이 낮은 자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한다면 자산의 위험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다. 오답이죠. 그렇죠? 자, 3번에 보면 이거 왜 오답이에요? 상관관계가 1이면 투자 비중을 어떻게 투자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에요. 4번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면 투자 비중의 조정을 통해서 위험을 완전 제거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래서 1, 2, 4번이 맞는 내용이고 3번만 오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이 3번이고요. 적절한 거 아니라 거리가 먼 것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